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문제는 없네요. 복습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봅시다. 책을 펴주세요. 자, 24쪽 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한 단락씩 읽는 거예요. 그쵸? 한 단락씩 읽고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영어란다. 문학 시간이죠. 문학 시간 때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서론 볼게요. 자, 인간의 많은 노력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과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아주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때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과학 재미없어요? 재밌죠? 네. 세연이는 어떻게 과학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간 재미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자, 이런 엄연한 사실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 과목 자체가 아니라 지루한 교과 과정과 고리타분한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재미없기보다는 이제 뭐 맨날 공식 외우고 그쵸?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과학의 본질 자체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왜 내가 과학을 굉장히 흥미진진한 과목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이처럼 놀라운 학문 분야에 관한 이해 정도를 키우게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어쨌든 과학이란 무엇일까? 글쎄, 과학, 사이언스죠. 과학이란 단어는 지식을 얻는다는 뜻을 지닌 사이엔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라는 말 뜻 자체가 중세 시대에는 그냥 일반 학문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근데 그 의미가 점점 좁아져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계에 관한 일반 법칙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축적하고 분류하는 일에 몰두하는 학문 분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재현아? 되게 말이 어렵죠, 그쵸? 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연계에 대한 그쵸. 네. 그리고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자연계에 대한 일반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면 확립할 수 있는 학문일까요, 아닐까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학 결합을 하면서 소금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 화학 결합과 같은 일반 법칙이라는 게 없다면은 과학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일반 법칙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면은 관찰 가능한 사실을 축적하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과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축적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보면 되죠. 그쵸? 그리고 분류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생물학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해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 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분류를 하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쵸? 사실들을 축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그쵸? 그거를 통해서 확립된 일반 법칙으로, 그쵸? 체계를 세우는 것, 자연계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이 정의는 참으로 멋지기는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정의에 따르면 과학의 목적은 우리 주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갖가지의 형상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죠. 여기 그렇다면 또 나오죠. 그렇죠. 일반적인 법칙을 세우는 일. 이게 과학의 목표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축적하고 분류하는 일이 진행되는 지점이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일반 법칙을 세우느냐?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축적하고 분류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계속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과학 실습에는 실험과 관찰이 포함된다. 과학자들은 주변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여 여러 사실들을 모은다. 또한 과학자들은 관찰하는 방법과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는 실험 과정을 설계하여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차례로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과학자들이 주변 세계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얻게 한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통하여 또한 자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법칙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예,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그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도출해낸다. 이게 바로 과학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이제 누가 여러분들한테 과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관찰하고 실험해서 사실들을 밝혀낸 다음에 그것으로 일반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일반 법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뭐라고요, 서연아? 그걸 다 외워서 말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그쵸? 핵심 단어들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그걸 조립해서 말하면 되는 거니까. 핵심 단어는 간단해요. 우리 요약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관찰, 실험, 일반 법칙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훈련이 아직 잘 안 됐나 보군요. 저는 됐는데 서연이가 안 네. 됐나 봐요. 아, 그런가요? 재현이도 안 된 것 같은데. 봐요. 말하자면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가지고 갈 때는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갖고 가고 있고 말할 때는 그거를 다시 연결해서 복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제 나만의, 그쵸? 네, 나만의 지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용을 하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 시간 때 좀 많이 시켜요. 요약해 보면서.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글쓰기 시간 때. 예, 쓰기 서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과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과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영역의 과학이 현재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과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의 과학은 왜 그런가? 라는 부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과학 그 자체로 답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예요. 그쵸?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본다. 라는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과학의 학문인데
그럼 그 과학이 오늘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의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서연이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누구도 과학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과학에 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작하려는 출발점이다. 단원 1에서는 인류의 과학 탐구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함께 공부할 것이다. 아무리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번 단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기 바란다. 단원 2에 들어가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과학 자체에 관한 내용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사에 관한 안목이 없다면 과학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과학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게 1단원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성격들이에요. 네, 성격들, 아, 이래서 과학이 이런 것이고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과학 그 자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반 그 과학 교과서예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과학사에 대한 내용 없고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내용만 그 말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계속 제시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서 요 그 저자가 그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쵸? 재미없게 예, 그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과학하면 싫어한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전체 개요가 잡히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계속 나오면은 사람들이 흥미라고 말하긴 그런데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 왜 필요한 건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공부하기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사부터 그쵸? 충분히 파악하고 아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초기 과학의 여명기로 들어가 봅시다. 고대로부터 주전 600년까지라고 나오죠. 우리 역사 시간에 고대 시대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쵸? 네, 네, 언제부터? 태초부터 AD 476년까지. 네, 474년 서로마 제국까지 멸망까지를 되게 고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주전 6000년까지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600년까지요? 주전 600년이니까 이건 BC거든요. BC. AD가 아니라 BC. 자, 그러면은 초기 과학의 여명기는 사실상 어느 시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고대 시대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기 이제 대략 600년 정도에 한 번 전환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전환기가 와도 고대니까 네, 그냥 고대로부터 고대까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정확하게 연대를 게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읽을 차례 맞죠? 네. 자, 역사상에 존재하는 몇 가지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주전 3000년 무렵, 그러니까 BC 3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상당히 정교한 의료 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로 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알고 그쵸? 사용했다는 증거, 문헌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주전 2650년 무렵의 이모탭이에요. 이모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해박한 의학 지식으로 유명했다. 병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중동 전역에서 이모탭을 찾아왔다. 대다수 역사가들이 이집트 의료행위의 핵심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이집트 의사들은 한 가지 치료법을 시도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계속해서 활용했다. 반면에 그런 식으로 시도한 치료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자, 오늘날은 의학이죠. 그
그 어떤 약을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먹어봐 라고 해놓고 야 나았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계속 쓰자 이렇게 되나요, 재현아? 아니죠, 그쵸? 네, 오늘날에는 처음에 약의 기전과 예상 효과들을 그 과학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쵸? 애초부터 설계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어떻게 해요? 임상 시험을 거치죠, 그쵸? 동물 시험도 거치고 이제 말기 환자들, 뭐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확립이 되고 부작용도 검증이 된 다음에 적정 용량을 사용하게끔 해서 나오는 게 오늘날의 이제 약이에요. 약과 의학입니다. 자, 그런데도 부작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런데도 나와요. 예, 그런데도 부작용이 나와서 의료사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 이렇게 대충, 아,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용하면은 의료사고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쵸? 예, 많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이에요, 생체 실험. 야, 재현이가 여기가 까졌어요. 아파요. 자, 우리 이걸 낫게 하기 위한 근데 사전 지식이 없어요. 빨간 약 바르면 된다는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물도 발라보고, 침도 발라보고. 침도 발라보고, 침이 좀 효과가 있네? 근데, 침 때문에 오히려 막 더 그 균이 감염돼서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들 막 발견되니까, 아, 그럼 침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된장을 발라.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빨간 약 바르는 게 최고구나. 이런 거 알게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정립된 게 뭐라는 거예요? 이집트 의학이라는 거죠. 그쵸? 네, 이집트의 의학이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아까 재현이가 까진 거 침 바르면은 낫는다는 걸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는 알잖아요. 그쵸? 자, 근데 왜 침을 바르면 상처가 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밖에는 없죠. 그쵸?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험, 일반 네, 관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침을 발랐더니 상처가 나았어요. 왜 낫는가에 대한 일반 법칙을 알아내는 게 과학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침 속에 있는 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해서 살균 효과를 내면서 상처가 잘 아물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일 텐데, 자, 이집트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집트 의학은 임상적인 효과를 내는 결과는 많이 갖고 있지만, 자료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거기서 일반 법칙을 도출해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집트 의학을 오늘날의 의미의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렇죠. 없겠죠. 그쵸? 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달라 선생님 한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사들은 적어도 다음에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런 방식의 의료 행위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처럼 들리지만 때때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이집트 의사들은 상처 부위에다 곰팡이가 생긴 빵을 덮어 놓으면 상처가 신속하고 깔끔하게 낫는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이집트 의사들은 환자의 상처 부위를 곰팡이가 생긴 빵으로 치료하였다. 현대에 들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곰팡이가 생긴 빵은 전형적인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며 페니실린은 상처를 감염시키는 병균이나 세균을 죽이는 화학 물질이다.
결국 이집트 의사들이 비록 세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곰팡이 빵으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적절하게 치료하여 환자가 더 이상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다. 네, 그래요. 네, 놀랍죠. 자, 항생제라는 거 알죠? 그쵸? 자, 항생제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 그 세포들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이 터져 나가면서 그 세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 있는데 페니실린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들이 세포벽들이 다 터져 나가면서 죽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아물겠죠. 그쵸? 네, 근데 이러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작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언제라는 거예요? 현대 현대예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1800년대 가까이 되거든요. 어, 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세균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 사람들은 그냥 그 거의, 페니실린 아니면 네, 자기 곰팡이 면역력으로 이제 네, 거의 죽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됐다. 그러면은 항생제 같은 물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손을 쓰는 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상처가 정말 깊어가지고 세균이 감염된 것 같은 증상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을 잘라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그 항생제가 페니실린에 의한 항생제가 발명되기 이전의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죠? 네, 근데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걸 밝혀내면서 항생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수술하면은 항상 약 주잖아요. 그 약이 바로 이 항생제예요. 왜냐면은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감염 일으키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외과 수술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페니실린의 발명 때문인데요. 자, 근데 놀랍게도 같은 원리를 어디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곰팡이가 난 빵이 이제 푸른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푸른 곰팡이가 빵을 막 먹으면서 내뿜는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곰팡이 생긴 빵으로 이런데 상처 깊게 난 데다 이렇게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 치료가 돼요. 네, 페니실린 주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상처를 낫게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다. 몰라요. 하여 모르겠는데 푸른 곰팡이나 빵으로 덮어놔. 네, 그러면은 그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알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푸른 곰팡이가 여러분 상처 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처가 났는데 푸른 곰팡이가 난 빵으로 여러분 상처를 덮고 싶어요? 이요? 근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네. 그러니까 이게 푸른 곰팡이는 썩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썩어가는 거를 상처 난 데다가 덮는다라는 게 시도가 될 정도라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시도했겠어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죽는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쵸?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확립된 게 뭐라고요? 이집트의 의학. 예, 이집트의 의학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요 페니실린 말고 또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처럼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고대 이집트 의학 지식의 또 다른 예는 통증을 치료하는 방식이었다.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집트 의사들은 환자에게 양귀비라고 불리는 화투 씨앗을 많이 먹도록 하였다. 양귀비 씨앗을 많이 먹으면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통증이 씻은 듯이 말끔히 사라졌다.
현대 과학은 양귀비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효과를 거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즉, 양귀비 씨앗에는 마약의 일종인 모르핀과 코데인이 모두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들이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고. 이들은 오늘날에도 의학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탁월한 진통제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예시가 나오는데 양귀비라고 하는 씨앗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이제 먹도록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날에도 말기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은 뭘 주느냐? 양귀비 씨앗에서 이제 추출해서 농축하는 겁니다. 그 몰핀을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사람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통증이 이제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살만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진통 효과는 뛰어난데 부작용으로 환각작용이 있어요. 환각작용과 이제 그 중독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마약의 일종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몰핀은 쓰면 쓸수록 그 용량을 늘려야 되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정상 생활을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는 이거를 쓰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하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곧 세상을 마감할 사람이니까 그 동안에나마 고통을 덜어주는 편이 차라리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씁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진통제로 이런 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그쵸? 네,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뭐 아마 뭐 많은 거 먹어봤겠죠. 근데 먹어봤는데 이제 양귀비 씨앗 같은 거 먹고 보니까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양귀비 씨앗을 이렇게 진통제로, 그쵸?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양귀비 저기 집에서 키우면은 저기 그 불법으로 그거 저기 벌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약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허가받은 사람만 키울 수 있게 해놨어요. 함부로 못 키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서연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저 방금 읽었어요. 아, 방금 읽었나요? 그럼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비록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고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역시 여전히 인체와 인체 구조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즉,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곰팡이가 생긴 빵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는 있었어도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를 몰랐다. 다만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으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사용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과학의 그쵸? 그 영역에서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치료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원리를 사용해도 현대랑 같은 원리를 사실 사용해도죠, 그쵸?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 다른 고대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던 의료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이집트 의학이 그토록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근데 동시대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집트 의학이 지금 앞단에 와 있었대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선진국 의료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집트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발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파피루스는 원래 수생 식물입니다.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요 껍질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오늘날 사용하는 좀 종이 같아요. 네. 저 그 파피루스 옛날에 그거 네. 만드는 방법이랑 거기서 네. 파피루스 만들어 만지고 가져가 봤어요. 직접 만져봤어요? 근데 지금 저기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쵸? 거칠거칠하더라고요. 예, 거칠거칠하고 꼭 이렇게 껍질 느낌 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그 강한 압력으로 습기와 함께 누르면은 그게 이렇게 붙는데요. 붙어서 이제 종이처럼 만들어지는 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피루스를 발명한 게 왜 의학의 발전에 도움을 줬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연아, 파피루스의 발명이 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줬을까요? 파피루스가 그 종이 만든 종이에요, 종이. 옛날 그 종이잖아요. 옛날 종이입니다. 옛날 종이를 발명한 게 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진국 의료였거든요. 이제 이집트가. 기록도 할 수 있고 네, 군대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빵 이렇게 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기록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죠. 까먹죠. 후손들도 까먹죠. 그래서 누가 또 다쳤어요. 아, 그때 뭘 해서 나왔었는데 뭐였지? 된장이었나?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기록해 놓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형태로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거를 옆에서 베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공유되고 유포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발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라지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집트의 그 종이 발명이죠. 종이 발명과 이 문명의 번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의학이 예,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선생님이 계속 읽고 있었죠. 자, 주전 3000년 무렵이라는 그 이른 시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가느다란 조각들을 떼어내 서로 위에서부터 엇갈리게 해놓은 다음에 축축하게 적신 후 압력을 가하면서 서서히 말렸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거죠. 이런 방식의 결과로 탄생한 제품이 바로 원시 형태의 종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 위에 글씨를 써서 보관해 두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글씨 어떻게 써서 보관했는지 알아요? 역사 시간에 나오겠지만 나무에다가 적어서. 아니에요. 중국 그거 보니까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네, 그건 중국 경우고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거 죽간이라 그러죠. 죽간이라고 하는 그런 데다 써서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이전이에요. 중동 지방,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점토를 찰흙을 이렇게 빚습니다. 마치 그 토기 만들듯이 평판한 판에다가 이렇게 쫙 만들어요. 마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기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기록한 거, 네, 뭐라고요? 만드는 게 오래 걸려. 네, 만드는 거 어렵죠. 그쵸?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빚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파피루스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무겁겠죠. 엄청나게 무겁죠. 그쵸? 네, 네. 그리고 파피루스는 떨어뜨려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이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 산산조각 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토기예요. 그 뭐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토기로 그 기록하는 것과 파피루스로 기록하는 것과는 어떨까요?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 쪽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 발명은 여러 사람들과 세대들에게 각종 정보를, 그쵸? 여기 중요한 걸 전달하고 보관하는 방법에서, 그쵸? 네, 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나온 점토판이죠. 그렇죠? 예, 점토판이에요. 예전에는 파피루스 발명과 사용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이나 수메르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점토판이나 부드러운 돌멩이에다 정보를 기록하였다.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과정이었으며 또한 그 기록물도 쉽게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재현이가 이어서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파피루스의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들이 급속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파피루스는 두루마리 형태로 쉽게 말 수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형태의 발명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저작물들을 쉽게 보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동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학자의 지식이 다른 학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의학은 그때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존중받는 형태의 의학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네, 그래. 여기 보면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요게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과학 얘기했을 때 일반 법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때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물론 일반 법칙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식이 계속 축적되면서 후대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뭐예요? 이집트에서 먼저 마련해 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과학의 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과학이 태동하진 않았지만 후대에 나올 그 부분들을 그 마련해 줬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